자, 마지막 사연 남았죠? 마지막 사연 제 겁니다. 명줄입니다. 명줄. 생명줄이죠. 무속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명줄. 자, 그러면은 무스 씨한테 물어볼게요. 네? 본인의 명줄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요? 저는 오래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닐 건데? 욕을 많이 먹어서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근데 욕을 먹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저 욕 잘 먹습니다. 그냥 밉상은 아닌데 본인 스스로 욕을 먹으려고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좀 앙증맞은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아니, 왜냐면 예전부터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 조상님들의 그 지혜가 아니었을까. 왜냐면 이제 욕을 많이 먹으면 멘탈이 단단해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총기 허용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터져서 포기를 하시잖아요. 마치 말로 인해서 죽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살률 1위. 그러니까 욕을 먹으면 멘탈이 단단해진다. 그래서 오래 산다. 네, 그래서 제가 무스가 좀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아까 전에 이제 카메라 돌기 전에 많이 욕했는데 일단 근데 이제 욕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욕을 한 적이 없고요. 장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명줄에 대한 이제 제가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진짜 현실적으로 사람의 목숨이 수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왜요? 저는 뭐 과학적으로 세포가 분열되고 세포가 늙으면 더 이상 분열을 멈추고 생명 활동을 그만둔다. 그래서 정해져 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책에서 본 내용인데 우리는 우리만의 우주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우주에 살고 있다. 형님은 형님만의 우주가 있고 무스는 무스만의 우주가 있고 나는 나만의 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당하는 우주는 다 비켜간다. 결국은 나는 죽기 전에 나만의 우주에서는 지구가 멸망해가는 것을 보고 죽을 것이다. and 내가 죽으면 내 우주는 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우리 우주는 뭔가 수명이 이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약간 좀 게임 속 안에 주인공, 나만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좀 명줄이 정해져 있다가 아니라 그냥 사니까 산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사니까 산다. 그냥 내가 그냥 끝내고 싶으면 끝낼 수 있는 그래서 명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이거는 내가 판단하는 거다. 왜? 그거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TV를 끄면 끄고 킬 수 있는 버튼이 있잖아요. 네. 그 버튼은 나한테 있다. 왜요? 왜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전달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파고들면 안 있죠?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 수많은 물음을 해요. 넌 언제까지 살래? 그 우울증 초기 증상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내 자신이 뭔가 할 게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때까지는 살 것 같다.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삶이. 그렇죠. 애니메이션도 재밌고 게임도 재밌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이제 컨텐츠를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뭔가 보여줄 거를 만든다는 거는 정말 즐겁잖아요. 근데 이걸 못했을 때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닐까.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때. 네, 맞죠. 뭐 저는 이 명줄에 대해서 좀 다들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덕담 감사합니다.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제가 공포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냥 멘탈 단단해서 오래 살으라고. 맞습니다. 이런 우리가 옛날 얘기나 이런 거에서 무서운 장면들이 꽤 많잖아요. 맞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동화들이 좀 무섭거나 잔혹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컨텐츠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10대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바로 구독해 주세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명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일이 아닌 함께 취업 준비를 하던 형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스터디를 하며 봉사활동을 하던 저희 모임은 남녀 포함해서 총 12명이었어요. 어느 여름날
저희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양평의 한 펜션으로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름밤을 달굴 무서운 이야기를 누군가 시작했죠. 이야기는 대부분 시시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형이 머리를 극적이며 고민하다 입을 열더라고요.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긴 뭐한데 나 사실 귀신한테 잡혀갈 뻔한 적 있다. 생각지도 못한 발언에 모든 이목이 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귀신에게 잡혀갈 뻔한 적이 있다고? 처음엔 그저 저 형 좀 치네? 분위기를 좀 잘 띄우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형이 조금 주저하다 털어놓은 얘기는 정말 생각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때는 80년대 후반, 형이 갓 중학생이 되었던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시골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무렵이었대요. 당시 과수원을 하던 할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업 실패로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골로 내려오자마자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형이 할아버지의 과수원 일을 도와 근근히 빚을 갚아가며 버텼다고 해요. 도시에서만 생활하던 어머니와 형은 처음엔 시골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편함도 잠시 시간이 지나고 시골 특유의 거름 냄새도 더 이상 역하지 않게 익숙해지더랍니다. 하지만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재래식 화장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8시 이전에 할아버지를 졸라 같이 화장실을 다녀오곤 했는데 그날따라 도무지 용변이 마렵지가 않더래요. 오늘 화장실 가기는 틀렸네 생각하며 그날은 그냥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벽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오더래요. 처음엔 그냥 참고 자볼까 했는데 점점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배가 아파서 결국 화장실을 가야 할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화장실 앞까지 혼자 나가봤지만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형은 결국 주무시고 계시던 할아버지를 깨우려 방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나 배 아파요. 할아버지, 일어나봐. 나 배가 너무 아파서 못 참겠어. 화장실 좀 같이 가주라. 형의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잠시 뒤 할아버지가 주섬주섬 옷을 걸쳐 입으며 방에서 나오셨대요. 말없이 마당으로 먼저 나서시는 할아버지를 따라 나간 형은 화장실 문도 닫지 못한 채 급히 용변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 형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면 할아버지가 등지고 서서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날따라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서서 형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래요. 형은 할아버지 발끝만 보고 있었는데 시선이 너무 또렷이 느껴졌대요. 우리 할아버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없지? 배가 너무 아파서. 할아버지 미안. 많이 피곤해요? 보통 형이 이렇게 말을 걸면 조용히 웃으시며 빨리 나오기나 해라 이 녀석아. 하시는 다정한 성격이셨는데 그날따라 아무런 대꾸조차 없으시더래요. 뭔가 어색한 기분에 형은 계속 할아버지 부르며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짧은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고요. 이쯤 되니 형도 좀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내 말 안 들려? 짜증을 내며 할아버지를 올려다 보았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형은 흠칫 놀랐대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묘하게 이상하더래요. 분명 할아버지의 얼굴은 맞는데 낯선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커다란 풍채와는 다르게 부드러운 인상에 늘 하회탈 같은 웃음을 달고 사셨는데 그날따라 어둠 속에서 본 할아버지의 얼굴은 그야말로 야차 같은 모습이었대요. 할아버지? 이번에도 대꾸 없이 그저 빤히 형을 바라보더랍니다. 갑자기 그런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진 형은 제대로 바지도 올려 입지 못하고 화장실을 뛰쳐나왔대요. 그렇게 방으로 피하려던 형을 잡으려던 것인지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휙 뻗던 순간 벌컥 이놈 내 손자 데려가지 마라. 형을 잡아치려던 할아버지의 뒤로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다급하게 맨발로 달려나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형은 너무 놀라 그만 기절하고 말았대요. 형이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날이 밝은 후였다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 파악을 하던 형은 자신의 손목에 실이 돌돌 감겨 있는 것을 발견했대요. 할머니가 자주 쓰시던 하얀 명주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손목에 감겨 있지? 하고 이상하게 여긴 형은 길게 늘려트린 실을 당겨보았다고 합니다. 명주실을 따라 시선을 돌리자 옆에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의 손목에도 실이 감겨 있는 것이 보였대요.
아, 내가 밤에 혼자 나갈까봐 할아버지가 묶어놨나 보다. 형은 그때까진 자신이 요란하게 꿈을 꿨다고 생각했대요. 간밤에 겪은 일이 정말 생생한 꿈인 것만 같았고 곤히 잠들어 계신 할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형은 자신이 알던 할아버지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를 깨우려던 형은 이내 할아버지의 반대편 손목에도 실이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 실을 따라가 보니까 방을 지나 마루를 건너 아파 누워있던 아버지의 방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대요. 실이 아버지에게도 묶여 있는 건가 싶던 그때 시골로 내려온 이후 몸이 아파 한 번도 방 밖을 나서지 못하셨던 아버지가 달칵 문을 열고 나오시더랍니다. 오랜만에 건강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형은 너무 기뻐 와락 아버지 품에 안겼대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아직 주무셔. 형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겠다며 곧장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들어가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아버지의 오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울부짖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지금도 형은 마음이 먹먹해진다고 해요. 그만큼 처절하게 오열을 하셨대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모신 절에 같이 모셨다고 합니다. 49제가 지난 후에야 무거운 분위기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 형은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할아버지와 함께 본 것 같다고. 형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아버지는 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어렵사리 말을 꺼내셨다고 합니다. 그날 아버지도 꿈을 하나 꾸셨대요. 아버지가 앓고 계시던 병은 폐병이라 숨쉬기도 힘들고 기침이 너무 나와 힘들었었는데 꿈속에서는 너무 편안하더래요. 간만에 맑은 공기를 힘껏 들어 마시니 살 것 같았다고. 그렇게 오랜만에 마당에 나와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방에서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래요. 이제 괜찮냐? 예, 아버지. 이제 살 것 같네요. 그럼 됐다. 내일부터는 제가 열심히 과수원 일 도울게요. 아버지의 말에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셨대요. 아버지가 형에게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떠나신 것 같구나. 생전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이 강골이셨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는 급성 폐렴이었다고 해요. 이후 형의 아버지는 시골 생활 덕분인지 할아버지의 덕인지 앓고 있던 폐병이 다 나으셨다고 합니다. 과수원을 물려받아 지금도 건강히 운영하고 계신다고 해요. 형은 할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던 그 명주실을 지금도 고이 간직하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꺼내보곤 한대요. 보고 나면 할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 나 울 뻔했어. 감동적이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할아버지가 정말로 이 부자 지간 대신 저승을 가신 걸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겠죠. 저희가 어떻게 단언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건강도 회복하셨고 또 과수원도 물러받으셨고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것은 진짜 참 크다 이렇게 생각은 드네요. 와,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식이고 또 자식의 자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자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랑이라는 건 자기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식은 자기보다 더 중요한 존재인 거고 그러니까 자신의 희생으로 자식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또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으셨던 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른이네요. 진짜. 저는 사실 남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있어야 되는지 알거든요. 엄청 쉽지 않은 건데 그게 이제 또 나의 가족에서도 사실상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제 머릿속 생각을 했을 때도 쉽지 않은 그냥 시뮬레이션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엄마, 할머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일단 가족력으로 폐렴이 좀 있었나 봐요. 사연을 듣고 보니까 물론 할아버지는 폐렴이 없었는데 그 실이 이제 연결하고 나서 아버지가 폐렴을 앓고 있다가 나으시면서 할아버지가 폐렴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좀 T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건 폐렴은 가족력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이 사연 속만 들여다보면 또 아버지의 병을 할아버지가 가지고 가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뭐 명주실이라는 건 아시죠? 이거 그 고사 지낼 때 이제 북어에다가 실 이렇게 아니면 이제 차 고사 지낼 때 또 실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그 돌잡이 할 때 놓는 실도 명주실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실이 정말 목숨을 나눌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우리 명주를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하세요? 할아버님께서는 그렇게 믿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손에다가 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연결해 준 게 마치 자신의 어떤 그 생명을 둘에게 나눠주려고 한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네요. 그건 저는 믿음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차이. 네, 그러니까 이제 명주실은 사실상 이렇게 해서 뭔가 생명력을 공급한다는 건 사실상 현대 문명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의외로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뭐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개체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사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짜라고 한들 그렇게 줄 수 있다는 용기 또 용기잖아요. 또 용기가 대단한 거. 네네네. 그럼 혹시 이제 이 사연에서 나왔던 그 할아버지 귀신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승사자? 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화장실 가는 걸 따라가는 귀신이니까 뭔가 좀 독특하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승사자라고 하면 우리가 검은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여러 번 방송에서 썰을 풀었지만 탱화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저승사자를 그려놓은 거. 조선시대 때부터 그 저승사자를 표현했던 그림들도 있고 무속인이 믿는 탱화에도 저승사자가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승사자는 사실 검은색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저승사자가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는 약간 좀 코카콜라 산타 할아버지 같은. 그런 계열인데 우리나라에서 전설의 고향에서 만들어낸 이미지 효과가 너무 강하게 와서 검은색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저승사자는 알록달록한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끌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구슬할 때 저승사자의 말이 먹는 미나리 이렇게 그리고 당근 뭐 이런 것처럼 뭐 무 이런 식으로 이제 차려놔요. 그 말이 먹으라고. 그리고 저승사자는 사실 책 같은 걸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장군입니다. 장군. 전쟁 이쪽에 네네네. 가깝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갑옷들을 입고 이게 찾아간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현대에 오면서 좀 바뀐 케이스인데 뭐 그게 틀렸다라기보다는 해석이 되게 다양하게 있고 또 이제 사실 주류는 이런 장군님이 오시는 거 그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었다. 이거 저는 이제 몰랐던 내용이에요. 사실 뭐 이런 쪽으로 뭔가 우리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찾아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승사자는 약간 좀 그 공무원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승에 있는 공무원. 근데 또 다르게 표현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죽은 사람의 모습을 따라하는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승사자가 아니었을까라고 했을 때도 할아버지의 그거를 따라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 종류의 저승사자라고 하면 저승사자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이제 특별히 해하거나 이런 건 아니긴 했으니까 저는 아까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할아버지의 모습이 이거 다르다라고 공포감을 느낀 제보자가 사연자분께서 황급히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닦고는 나왔을까? 아마 비데가 없어서 안 닦지 않았을까. 사실 이제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경우에는 요강이 있거든요, 집에. 집에 요강도 있죠. 밤에는 이제 요강을 쓰라고. 근데 요강을 쓰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도대체 왜 요강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티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사연은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반복하고 있는데 너무 즐겁네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도 참 재미있고 제가 또 대신 전해드리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 윤시원님께서 진행하시는 이런 멘트도 다 나가는 게 아닐 거라서 그건 100%거든요. 다 나가지는 않을 텐데 그 나가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너무 재밌고. 자, 윤시, 그쪽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오랜만에 해서 너무나도 즐겁고요. 한 번 더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횡포예요, 횡포. 횡포요? 무슨 왜 두 번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작진의 횡포다? 네, 이건 횡포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잘하는 친구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꼭 노력하는 자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게 뽑아주세요. 네. 이건 횡포다라는 거. 네. 자, 아무튼 우리 무스 씨 너무 고생하셨고, 근데 사실상 무스 씨의 그
독특한 이 그 뭐지 딕션, 아술이 있죠. 화술, 화법. 아, 코 간지러 거짓말했더니. 아, 무스지가 나와서 좀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네요. 네. 분위기가 다르긴 해요. 다음번에는 좀 만나기 힘들겠지만 좋은 또 뽑아주세요. 네, 그걸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시원의 공보라디오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단에 여기 보시면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이 겪은 일들 중 가장 미스테리했거나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를 적어서 사연과 함께 연락처를 같이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윤시원 공보라디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사연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또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